2016년 2월 10일 화요일, 금융시장의 데이터 스크린은 차가운 숫자로 채워져 있다. 현재 은 가격은 온스당 83달러 15센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월요일의 거래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시장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지각 변동을 감추고 있는 기만적인 지표일 뿐이다. 지난 48시간 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며 지난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귀금속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차트의 등락폭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 물리적 공급망의 심장부에서는 이미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부터 전개될 분석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시장의 새로운 현실이다. 투자자들이 두려워했던 조정 국면은 이미 끝났으며 오히려 그 조정은 은 시장의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1987년의 시장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고 2000년대 구리 슈퍼사이클과 납 가격의 폭등을 사전에 포착했던 모멘텀 구조 분석에 따르면 은의 구조적 전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 분석 모델이 제시하는 최소 목표가는 온스당 500달러이며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올여름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72시간 동안 시장 행동, 정부 정책, 그리고 물리적 공급 데이터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독립적인 소스에서 동시에 확인된 결정적인 변화들이다. 이 세 가지 징후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기회의 창은 이제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몇 주 단위로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변화는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제조업 중심지인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했다. 서방 세계의 금융시장이 주말 휴장으로 멈춰 있는 동안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은 선물 계약이 장중 한때 온스당 98달러를 터치한 것이다. 이는 전산 오류가 아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의 현물 가격보다 무려 20달러 이상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서방의 트레이더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대한 사실을 시사한다. 중국의 바이어들이 즉각적인 실물 인도를 위해 서구 시장 가격보다 25%나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글로벌 유통 시스템 어딘가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지역 간 가격 차이는 차익 거래에 의해 빠르게 해소되어야 한다. 런던이나 뉴욕에서 싼 가격에 은을 매입하여 상하이로 보내 차익을 실현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의 85%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첨단 전자부품 제조의 허브이다. 이들에게 은은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원자재이다. 산업 수요가 견인하는 실물 부족 현상이 금융시장의 가격 억제력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하이의 98달러는 미래의 가격이 아니라 현재의 물리적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낸 진짜 가격에 가깝다. 두 번째 결정적인 신호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왔다. 주말 사이 미국 재무부는 은을 국가안보 인프라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분류하는 공식 메모랜덤을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료주의적 문서 행정이 아니다. 이 분류는 리튬, 히토류, 코발트와 같이 국가 방위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에만 부여되는 등급이다. 이 결정이 내포한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 미국 정부가 수개월 동안 산업 데이터가 경고해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 발전 시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기차 제조, 그리고 국방 방산 물자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은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시인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특정 원자재를 전략 자산으로 지정할 때 그 가격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사례는 없다. 이는 시장 논리에 맡겨두었던 가격 결정권이 안보 논리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최신 레이더 장비, 위성 통신 부품 등 현대 국방 기술의 핵심에는 최고의 전도성을 가진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국방부와 주요 방산 업체들 간의 고위급 회담 직후에 이러한 발표가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산 업체들은
이미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은 시장은 단순한 귀금속 시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모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소식은 미국 조폐국에서 터져나왔다. 오늘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조폐국은 원자재 공급 제약으로 인해 2월 남은 기간 동안 대표적인 은화인 아메리칸 실버 이글의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원자재 공급 제약이란 주화를 찍어내기 전 단계의 금속 원판인 플랜치들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계 기축통화국의 공식 조폐국이 국내 재련소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라인을 유지할 만큼의 물리적 은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대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과거 1999년 YEK 사태 당시 일시적인 사재기 열풍으로 인해 생산이 지연된 적은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는 대중적인 패닉 바잉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 대중은 아직은 시장의 위기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폐국이 금속을 구하지 못해 2월이라는 시점에 생산을 멈췄다는 것은 공급 부족이 유통의 말단이 아닌 생산의 최상단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광산에서 재련소를 거쳐 조폐국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말라붙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국가는 화폐를 주조할 의무가 있지만 물리적 재료가 없다면 그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세 가지 데이터 포인트, 상하이의 기록적인 프리미엄, 미 재무부의 전략 물자 지정, 그리고 조폐국의 생산 중단 사태는 서로 다른 출처에서 발생했지만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시장이 새로운 현실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은 아시아의 제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음을 재무부의 발표는 서방 정부가 전략적 재고 부족을 인지했음을, 조폐국의 생산 중단은 소매 투자용 실물 시장조차 공급 한계에 봉착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글로벌은 시스템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아직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83달러라는 가격은 과거의 유물이며 98달러, 아니 그 이상의 가격이 실제 물리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발생했던 가격 조정을 보며 랠리가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시장의 표면만을 본 것에 불과하다.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변화는 이제 막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물리적 시장의 균열은 단순한 금융투기나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시장 깊숙한 곳에서 은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포식자의 정체는 바로 현대 문명이 의존하고 있는 첨단 산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은 소비량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해왔으며 우리는 매년 약 2억 온스에 달하는 구조적인 공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은이 더 이상 귀금속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산업금속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분야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이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거대 언어 모델과 신경망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즉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텍사스 사막에서부터 북유럽의 할랭 지대에 이르기까지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이 거대한 시설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천만 개의 서버와 스위치, 냉각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얽힌 하나의 거대한 전기 회로와 같다. 여기서 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 가장 뛰어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연산이 고도화될수록 칩셋과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까워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붕괴한다. 구리는 저항값이 높아 미세 공정이나 고속 데이터 전송에서 신호 손실과 발열을 야기한다.
반면 은은 저항이 거의 없이 전자를 이동시키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고성능 서버의 커넥터, 솔더링, 다층 세라믹 커패시터, 그리고 전력관리 모듈에는 반드시 은이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완공될 때마다 수만 온스의 은이 영구적으로 매립되는 셈이다. 이 은은 회수되거나 재활용되기 극히 어려우며 사실상 시장에서 영구히 사라진다. 두 번째 동력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다. 중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은 태양광 패널 설치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았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태양광 산업은 연간 약 1억 온스 수준의 은을 소비했으나 2025년을 기점으로 그 수치는 1억 5천만 온스를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 방향이 더 많은 은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주류였던 PRC 퍼크 타입셀에서 효율이 더 높은 탑콘이나 HJT 이종 접합 기술로 전환되면서 패널당은 소모량은 오히려 20%에서 50%까지 증가했다. 태양광 패널 표면에 인쇄되는 페이스트는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여 이동시키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자가 더 빠르게 이동해야 하므로 더 많은 은이 필요하다. 경제성 때문에 구리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수십 년간 이어졌으나 내구성과 산화 문제,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산업계는 결국 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이다. 즉, 지금 설치되는 패널에 들어간 은은 앞으로 30년 동안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매년 전 세계 광산에서 생산되는 은의 약 20%가 지붕 위나 사막 한가운데 설치되어 묶여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거대 수요처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즉 전기차 혁명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에는 약 15g에서 20g의 은이 사용되지만 전기차에는 그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30g에서 50g, 많게는 60g 이상의 은이 투입된다. 전기차는 본질적으로 바퀴 달린 거대한 전자제품이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인버터, 온보드 충전기,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 모듈을 연결하는 모든 접점에 은이 사용된다. 전기차가 고전압 시스템으로 전환될수록 그리고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전류를 흘려보낼수록 아크 발생을 방지하고 접점을 보호하기 위해 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동차 산업이 빨아들이는 은의 양은 매년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선택적인 소비가 아니다. 규제에 따라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은 확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태양광, 전기차라는 미래 산업의 3대 축은 모두 은을 먹이로 성장한다. 과거에는 사진 필름이나 식기류, 보석 등 대체 가능한 분야에서 은이 소비되었기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탄력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첨단 산업에서의 은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애플이나 테슬라가 은 가격이 온스당 $100 혹은 $200로 오른다고 해서 아이폰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기차 라인을 멈추지는 않는다. 제품 원가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에 산업계는 가격에 상관없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려 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숏퀴즈의 전제 조건이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공급 확보를 위해 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공급 측면은 처참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 광산은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은 광맥을 발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고 허가를 받고 자본을 조달하여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 지난 2010년대 은 가격이 온스당 $15에서 $20 사이를 횡보하던 긴 침체기 동안 광산 기업들은 탐사와 개발 투자를 대폭 줄였다. 그 결과 현재 가동 중인 광산들은 노후화되었고 채굴되는 원석의 품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같은 양의 은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바위를 부수고 더 깊이 파들어가야 하므로 생산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 은 생산의 70%는 구리, 납, 아연 광산에서 부산물로 나온다. 즉,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구리 광산이 은을 더 캐기 위해 구리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1차은 광산들의 생산량은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세계 최대은 생산국인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정치적 불안정과 광산, 노조 파업,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공급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 공급 또한 한계에 부딪혔다.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은은 워낙 미량이라 이를 회수하는 비용이 경제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완벽한 불균형의 정점에 서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여있던 지상 재고가 이 불균형을 메워왔으나 런던 금속거래소와 뉴욕 상품거래소의 창고 재고 데이터는 그 완충제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 바이어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선물 시장에서 종이 계약을 사는 대신 광산 기업과 직접 장기 공급 계약을 맺거나 현물을 사재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삼성, LG, CATL과 같은 거대 배터리 및 전자기업들은 원자재 직접 조달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올리버의 모멘텀, 구조 분석이 가리키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이다. 차트상의 선들은 단순히 과거의 가격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펀더멘털의 압력이 얼마나 응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18%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주간, 월간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락장에서도 산업계의 저가 매수세와 스마트머니의 매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방증한다. 그들은 이 하락을 위기가 아닌 물량을 확보할 마지막 세일 기간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격 차트 뒤에 숨겨진 진짜 엔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이 점화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한 상승이 아니다. 과거 1980년이나 2011년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저항선을 무력화시키는 수직 상승이 예고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이클 올리버의 분석 모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숫자와 타임라인, 그리고 왜 이번 랠리가 과거의 그 어떤 상승장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파헤쳐 보겠다. 이제 우리는 펀더멘털의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눈을 가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가격 그 자체다.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은 시장을 강타했던 18%의 급락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87달러를 넘나들던 가격이 단 9거래일 만에 71달러 선까지 밀려났을 때 소셜미디어와 주식 게시판은 이번에도 속았다. 조작이 시작됐다. 랠리는 끝났다. 라는 비관론으로 도배되었다. 차트 분석가들은 과매수 지표인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고점을 찍고 꺾였다며 매도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침묵하며 미소를 지은 이들이 있었다. 바로 마이클 올리버, 그의 모멘텀 구조 분석을 따르는 스마트 머니들이었다. 마이클 올리버는 1987년 블랙먼데이 사태를 사전에 경고했고 2000년대 구리와 납의 슈퍼사이클을 정확히 포착해낸 전설적인 원자재 분석가다. 그가 사용하는 분석 도구는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이 보는 캔들 차트나 이동평균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는 가격 차트를 자동차의 속도계에 비유한다. 속도계는 현재 차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 엔진의 상태나 연료통의 잔량 혹은 언덕을 오를 힘이 남아있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못한다. 차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 속도가 줄어들 때 속도계만 보는 운전자는 엔진이 꺼졌다고 착각하여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지만 엔진의 출력을 측정하는 엔지니어는 이것이 기어를 낮춰 더 큰 토크를 내기 위한 과정임을 안다. 올리버의 모멘텀 분석은 바로 이 엔진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는 가격이 아닌 가격의 변화율과 기간별 에너지의 응축 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번 18%의 하락장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가격은 폭락했지만 모멘텀 엔진은 오히려 더 강하게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간 모멘텀 구조는 하락장 내내 강세 영역을 굳건히 지켰고 월간 모멘텀은 투매 물량을 받아내며 오히려 상승했다. 가장 긴 호흡인 연간 모멘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시장의 내부 구조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연료가 주입되었다는 뜻이다. 이 현상은 시장 참여자의 손바뀜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른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레버리지 투기꾼들과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은 85달러에 사서 100달러에 팔기를 기대했던 약한 손들이었다. 반면 그들이 던진 물량을 71달러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받아낸 것은 강한 손들이었다. 물리적 은이 필요한 산업용 바이어, 전략적 비축을 늘리려는 국부펀드,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 기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에게 18%의 가격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40년 만에 찾아온 마지막 박앤세일 기회였다. 산업계는 9일 만에 쏟아진 투매 물량을 전부 흡수해버렸다. 통상적인 하락장이라면 가격 회복에 9주나 9개월이 걸려야 했으나 이번에는 단 10일 만에 하락폭을 전부 만회하고 전고점을 향해 다시 치솟았다. 이것은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 아니다. 이것은 구조적 강화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마치 고층 빌딩을 짓기 전에 땅을 깊게 파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기초를 다지는 과정과 같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하락은 500달러라는 전무후무한 목표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공사였던 것이다. 올리버가 제시하는 최소 목표가 500달러는 허황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억눌려왔던 에너지가 일시에 방출될 때 발생하는 번개형 가격 재설정의 수학적 결과값이다. 1980년 이후 은시장은 거대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인플레이션, 통화 증발, 산업 수요 폭발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50달러라는 천장을 뚫지 못했다. 그러나 모멘텀 분석에 따르면 이 40년 묵은 천장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